안녕하세요, 골든서퍼 임정 멘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저희 골든서퍼 아카데미의 이제 쭌 멘토 그리고 무왕무왕님을 특별히 초청해서 이제 같이 3명이서 이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무왕무왕님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무왕무왕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골든서퍼 아카데미 출신이시고요. 예전에 저희 골든서퍼 아카데미와 함께 잠깐 인터뷰 영상을 찍었습니다. 왜냐면 무왕무왕님께서 이제 매매도 잘하시고 또 이제 해외 선물 관련해서 지식도 많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좋은 결과를 보여주시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특별히 인터뷰 요청을 했었고, 그렇게 인연이 되어서 저희 골든서퍼 아카데미 매니저님으로 좀 오신 거 어떠냐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흔쾌히 또 허락해 주셔서 지금 현재 골든서퍼 아카데미의 매니저님으로 또 계십니다. 그래서 울트라 차트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께서 저희 이제 고객센터 연락 주시면 무왕무왕님께서 또 직접 상담을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무왕무왕님께서 많은 도움 드릴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가끔 저희가 이제 골든서퍼 아카데미에서 이제 해외 선물 관련해서 또는 이제 글로벌 증시 관련해서 이제 브리핑을 할 때 저뿐만 아니라 무왕무왕님 그리고 쭌 멘토랑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쭌 멘토님 그리고 무왕무왕님,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요즘 글로벌 시장이 완전 그냥 난리가 났잖아요. 원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었다가 갑자기 이제 중동 쪽에서 이제 이스라엘이랑 하마스가 전쟁이 나면서 세계 정세가 이거 뭐 거의 3차 세계대전 수준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쭌 멘토님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전까지 계속 전쟁이 없던 평화가 좀 네. 지속됐던 기간이 있는데, 그게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갈등이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좀 쌓여 있다가 최근 들어서 이게 조금씩 터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도 네. 되게 오래된 갈등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도 사실은 되게 예전부터 골마있던 상처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렇게 갈등이 터질 때는 또 그만큼 또 증시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캐치하지 못하더라도 네. 충분히 팔로잉을 하면서 계속해서 소식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해외 선물 하기 전과 후가 좀 보이는 시야가 좀 달라졌나요? 어때요? 그렇죠? 그쵸. 그 네. 전에는 사실 뉴스를 네. 들어도 전쟁이 났나 보다. 아. 중국과 미국이 사이가 안 좋나 보다.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 뒤로 나올 그 전쟁이라든지 네. 미중 갈등의 영향이 어떻게 증시에 영향을 미칠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고, 다른 또 저희가 해외 선물하면 원자재도 네. 계속 다루다 보니까 네. 그럼 원자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고 그 원자재가 또다시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계속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선물을 공부하기 전과 후로 따져보자면 좀 더 생각하는 폭이 넓어졌다라고 네.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무왕무왕님께서는 이 두 가지 전쟁을 보면서 이제 해외 선물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좀 종목별로 좀 흐름이 나타난 것 같으세요? 우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네. 요새 이제 뉴스가 자주 뜨는 게 네. 국채 금리가 이제 증시에 많이 영향을 미친다, 그런 뉴스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데, 네. 미국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하면은 보통 이제 미국 증시는 이제 반대로 흘러간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한다는 뉴스가 연이어서 발표되면서 네. 증시는 이제 미국 증시는 반등의 기미를 보이면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를 주로 이용하고 미국 정부가 이자를 주고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린다고 보시면 돼요. 뭐 쉽게 은행 이자 뭐 놀이랑 비슷한 거죠. 뭐. 맞아요. 그죠? 은행 이자가 높을 때는 돈을 뭐 투자자들 많이 넣을 거고 예금할 거고, 그다음에 은행 금리가 낮을 때는 다들 돈 빼가지고 주식에 투자하겠죠. 작년에 그리고 올해까지는 금리가 전반적으로 인상을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인플레이션 좀 서서히 잡혀간다 그러면서 이제 금리 동결 얘기가 솔솔 나오고, 아마 혹시나 이제 내년에 내후년이라든지 그렇게 이제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는 순간부터는 또 뉴욕 증시 곡점 갱신 계속 하지 않겠나 막 그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근데 사실 이제 변수가 이제 세계 전쟁이 좀 변수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저도 전반적으로 뭐 이스라엘 또 전쟁이 났다? 그러면 뉴욕 증시가 좀 하락할 것 같은데, 차트로 봤을 때는 근데 또 상승 추세야. 그래서 뭐 내려간 척 하다 올라가겠지 한데 역시나 올라가고, 마찬가지로 이제 골드랑 오일은 또 같이 올라가고 막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쭌 멘토님께서는 이제 골드 오일이 최근에 이렇게 좀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전쟁과의 관련성이 좀 있을까 이게? 그쵸. 아무래도 골드나 네. 안전자산의 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네. 특히 골드는 최근에 많이 떨어졌었던 거 아시잖아요. 그쵸? 네. 그게 강달러, 그러니까 금리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자가 높아지면 굳이 골드도 이제 안전자산이라고는 하지만 변동성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변동성이 있는 골드보다 더 안전한 예금 자산으로 자본이 쏠리면서 골드 가격이 많이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골드도
금리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떨어지다가 최근에 어느 정도 저점을 갱신한 것도 플러스 그리고 전쟁의 영향으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또 안전자산을 찾게 되는 법이니까 네. 그래서 골드가 거래량이 한 4배 정도는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만큼 또 강력하게 상승한 모습 또 보여줬거든요. 지금 보이는 지금 이 네. 차트가 미국 네. 금리와 골드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네, 보시면 네, 네. 파란색이 골드 가격이고요. 네. 까만색이 이제 미국 금리인데 아. 대체적으로 미국 금리와 네. 골드는 반대로 가네요. 네, 디커플링 반대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전쟁이라든지 그런 특수한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는 또 네. 움직임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게 최근에 말씀하셨던 이 일봉 강력한 네. 이 일봉이 지금 금리는 그대로 유지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쟁 상황 때문에 올라타는 상황이고요. 보셨을 때 어느 정도 하락을 많이 해서 네. 저점을 찍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날 보시면 이날이 10월 6일 금요일 장인데 네. 양봉을 아랫꼬리 달고 들어올리면서 결국에는 5일선 위에서 종가를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어요. 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 저점 찍고 5일선 회복했으니까 다음에는 조금 더 회복을 하지 않을까 해서 봤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네. 갈등이 빚어지면서 더 강력하게 뉴스가 생기면서 이제 음. 올라버린 거죠. 결국에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많이 안 올랐었잖아요. 네. 근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지상전 확전이 확실시되면서 이날 맞아요.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저때 매도 잡으면 굴러갔겠다. 그쵸. 그래서 제가 저는 위닝 차트로 매매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날은 매물대 매매를 하는 분들은 좀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도 이평선들이 계속 막고 있었고 직전 저점이라든지가 이제 저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매도를 보신 분들이 꽤 계실 테니까. 근데 위닝 차트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딱 설정하고 보는 게 아니라 네. 이날이거든요. 네. 목표가를 딱 설정하고 보는 게 아니라 차트가 이제 반응하는 대로 타이밍 매매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그쵸. 여기서 파동이 이제 시작하는 올라타고, 점에서 딱 올라타고. 진입을 하고 네. 파동이 끝나는 지점까지 목표가를 안 두고 그냥 끌고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중간에 안 팔아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강력한 시장이 연출된 경우에는 저희가 또 임의로 2000틱이라든지 네. 더 큰 틱수 차트로 변환해서 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럼 지금 2000틱으로 봤을 때 아까는 몇 번 끊어서 갈 자리도 한 파동으로 그냥 끝까지 홀딩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매물대가 있어서 판다는 개념이 아니라 위닝 차트 보조 지표가 더 우선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원웨이일수록 훨씬 좋다는 겁니다. 와, 근데 저 진짜 홀딩 했으면 하루에 몇백만 원 그냥 버는 건데, 그죠? 그쵸. 이런 날은 위닝 차트가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다. 500틱이 날아가네? 그래서 실제로 이날 네. 골드를 매매하신 회원님들이 몇 분 계세요. 주로 위닝 차트로는 지수 선물을 위주로 그렇죠. 하는데 네네. 가끔 뭐 오일이라든지 골드도 위닝 차트로 보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위닝 차트로 대응하신 분들 중에 이제 골드 매매하신 분 이날 네. 정말 수익 크게 벌어 가셔가지고 네. 되게 잘 벌었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뽀찌 좀 주시나요? 뽀찌는 아닌데 가끔 제가 매매할 때 네네. 잘 나오는 날 같은 네. 경우에는 기프티콘 같은 경우는 한 번씩 보여주세요. 네. 그래요? 후하시네. 네. 어떤 거 보통 주세요? 보통은 커피를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왜 나는 안 주지? 나도 많이 내는데 왜 나는 안 주지? 은근슬쩍 한번. 아무튼간에 이날은 되게 그래서 네. 위닝 차트에선 좋았던 기억이 있네요. 네. 그럼 궁금한 게 이제 골드 설명 전반적으로 잘 들었고요. 앞으로 골드의 향후 방향이나 흐름은 어떻게 좀 예상이 되세요? 골드 같은 경우에 지금은 전쟁 이슈로 많이 급격하게 상승한 상황인데 네. 사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골드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금리 이슈. 금리 이슈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네. 금리의 기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강달러를 유지한다면 결국에는 다시 또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일단 그거는 저희가 뉴스로서 알아보는 거고 차트로서 본다면 단기간에 너무 급격하게 상승한 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60일선을 결국 머리를 맞고 지금은 아래로 떨어진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매도로 당장 보기도 애매하고 매수로 지금 당장 여기서 따라붙기도 애매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 같으면 들어올렸던 장대 양봉의 절반 가격 정도가 지금의 5일선이면서 지지를 한번 받았었던 영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눌림시 매수를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한번 매수 이후에 다시 60일선 도달했을 때 반응을 한번 보고 그 다음부터
얘가 다시 매도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올려서 61선 돌파하고 121선 보러 가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일단 그래도 좀 더 상승할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아, 네네네. 맞습니다. 네네네. 아무래도 이제 국채 금리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전쟁 영향도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가 전쟁과 평화를 이제 외쳐버리는 순간 이제 골드는 그냥 그쵸? 폭락을 할 수 있네. 그럼 다시 금리가 더 강해지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아 이제 전쟁 끝났다 이러면 막 전 세계적으로 완전 세계 평화가 와버리면 이제 안전자산 따위는 필요 없어지는 그죠? 그쵸. 예, 그럴 것 같은데 이제 그럴 리는 없으니 예, 차트 분석상에서는 뭐 제가 보더라 뭐 1915나 뭐 1900쯤에서도 뭐 반등 나오면서 뭐 혹시나 제가 한 2000포인트 또 가지 않겠나 막 그 생각도 좀 보이시네요. 쭈멘토님께서 안전자산 골드 위주로 설명 잘 주셨고요. 저는 또 궁금한 게 나스닥이랑 오일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왕무왕님께서는 나스닥이랑 오일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한데 한번 설명 가능할까요? 우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과 관련된 이슈를 빼먹을 수가 없는데 네. 요새 이제 많이 미국과 관련된 이슈로는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미국 증시는 상승하고 있다. 미국 국채 금리와 증시는 반대로 움직이니까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 증시가 하락하고 채권 금리가 하락하면 보통 증시가 상승하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지금 요새 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나스닥이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게 있고 또 미국과 관련된 이슈가 또 있는데 이번 주에 기업 실적 발표 기간이에요, 미국이. 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나 테슬라 같은 대형 기업들과 또 뭐 존슨앤드존슨 같은 제약업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대형 은행들 실적 발표가 있고, 근데 이런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주간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며칠씩 끌고 가는 오버나잇보다는 그때 짧게 진입하고 청산하는 데이 트레이딩 그런 게 이제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실적 발표 주간에는 시장이 가다 말고 눈치 게임을 좀 하니까 약간 이제 횡보장이 좀 나오잖아요. 그죠? 너무 목표가 길게 봤다가는 수익 나다가 꼬꾸라지고 수익 나다 꼬꾸라지고 하니까 그런 전략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해석을 할 때 이제 큰 일봉 추세나 이제 주봉 추세를 해석을 한 다음에 어떤 큰 맥점을 생각을 하고서 분봉 차트 가지고서 이제 매매를 하는 거죠. 데이트레이딩상. 그렇게 기본기를 베이스를 깔아놓고. 네. 그리고 이제 차트를 가지고서 보면은 나스닥이 14,600부근이 지난 올해 6월 달에 보면은 네. 강한 그 박스 구간을 만들었어요. 14,300 이 정도쯤에서. 네. 박스 구간을 만들면서 저항받다가 돌파받고 나서는 네. 계속 쭉 이어서 이제 상승세가 나왔고 네. 그 이후에 쭉 와서 이제 8월 중순쯤에는 지지를 받고 저항선이 이제 강한 지지선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 번 더 상승을 하고 또 한 번 이제 10월경 돼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제 또 쌍바닥을 만들어졌어요. 똑같이 이제 두 번 지지를 받은 쌍바닥이 나와줬고, 그래서 이제 쌍바닥 패턴 중에서는 첫 번째 저점을 찍고 올림준 첫 번째 고점 라인, 지금 이제 넥라인이 지금 전쟁적 이슈나 여러 가지 이슈를 봤을 때 크게 네. 무너지지 않는다면 더 상승해서 15,500 그리고 15,700, 900, 6,000까지 점차적으로 테스트하러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전반적으로 나스닥 흐름 좀 보셨을 때 어떻게 흘러갈 것 같으세요? 우선 나스닥 흐름을 정치적 이슈랑 본다고 하면 네. 미국 대선이 내년 11월경에 껴있는데 보통 이제 1년 전서부터 대선 네. 레이스를 시작해서 이제 선거 활동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이제 출소를 하면서 일찍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됐는데 네. 그거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나왔을 때 경제가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는 좋았죠.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 위주로 그쵸. 경제를 짜다 보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확연히 그렇죠. 주식 하신 분은 좋을 것 같긴 해요. 미국 주식. 네. 네. 오일은 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유가 쪽은? 우선 오일은 정치적 이슈를 보면은 지금 큰 이슈가 이제 네. 전쟁이겠죠. 아무래도 이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인데 여기서 이제 제일 최근의 이슈는 이제 이란인데 이란이 전쟁국을 참여하나 못하나 그거에 이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보통 유가는 간단하게 말하면은 공급이 부족하면 이제 유가는 그렇죠. 상승하고 공급이 과잉됐다고 보면은 이제 가격이 하락한다고 보는데 현재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의 전쟁 참여를 막고 있어요. 그 이란 참전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이게 고공의 행진을 넘어서 오일 쇼크에 빠질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란과 그 사우디가 이제 음. 최대 산유국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그 지정학적 지리적 특성에서 그 나라 사이에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게 있어요. 그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과 사우디가 가운데 있고 그 주위로 이제 세계적인 산유국인 이란, 쿠웨이트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석유를 운송하는데 그 운송량이 세계 운송량이 30%를 담당할 정도로 그 크네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역사적으로도 만약에 이런 전쟁 이슈가 터지거나 그러면 이란이 그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가지고 통제를 해가지고 큰 오일쇼크가 일었던 적이 역사적으로 한 번 있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오일이 엄청난 급등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가끔 뉴스 보면은 이란 뭐 무슨 군들이 갑자기 뭐 미국 선박이나 해외 선박을 헬리콥터 타고 가서 납치해버리고 막 뭐 뺏어 막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미군이 막 출동해갖고 막 싸우고 막 하던데 어쨌든 지금 이란이 개입을 하게 되면은 유가가 오르는 거는 무조건이겠네요. 네. 그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러시아랑 이제 오펙 플러스죠.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오일 생산량을 공급량 자체를 좀 줄이겠다. 그래서 실제 줄였어요. 줄이면서 최근에 올라갔다 다시 좀 조정이 나왔었다가 갑자기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서 또 다시 올라간 추세인데 지금 안 그래도 어제도 그렇고 지금 이란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전투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란과 이스라엘이 아니라 사실은 미국과도 동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뉴스에서 뭐 150달러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어쨌든 100% 넘어가지 않겠나라고 또 보여지네요. 오일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88달러가 중요선이라고 보는데 88달러가 올해 9월에 네. 거의 한 5일 일주일 가량을 저항을 받다가 이제 돌파되고 나서는 네. 그 88달러를 이제 지지를 받고 큰 상승이 나왔어요. 연이어서 지지를 받으면서 네네. 여기서도 한번 지지가 나오고 거의 한 3번, 4번 이상 지지가 나왔는데 큰 하락이 나오고 나서는 강하게 지지받았던 가격선이 돌파되고 나면 이제 강한 저항선으로 바뀌는 법이거든요. 네네. 매물대 같은 경우는. 지금 88달러 보고는 강한 지지를 받다가 네. 10월 초경에 네. 큰 장대 연봉으로 크게 무너뜨리고 88달러가 밀려버린 다음에 이제 강한 지지선이 강한 저항선으로 이제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88달러와 21선을 이용해서 매도를 봤을 때 이제 88달러나 21선이 돌파를 한다, 밀려버린다. 그러면 이제 매도는 좀 보수적으로 일봉상 매물대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 90달러나 91달러, 91달러 이런 식으로 크게 짧게 먹고 빠지는 식으로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매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이제 위에서 이제 5일선이나 이런 85달러나 이런 이평선들 겹쳐있는 교차 구간 있잖아요. 네네네. 교차 구간들을 활용해서 저점 매수도 좀 갭이 벌어져 있으니까 너무 가까이서 추격 매수하지 말고 이런 교차 구간들을 활용해서 저점 네. 매수를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보면은 정리하자면 전반적으로 오일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수 플레이는 이제 저점 매수 위주로 이제 대응을 하되 매수는 좀 길게 목표가 잡으셔도 되는데 네. 매도는 이제 아무래도 리스크가 좀 있으니까 짧게 보자. 그것도 완전 고점 아니고서 매도 들어가지 말자 이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 그리고 오일 골드 위주로 저희가 좀 분석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 이제 회원님들께서 유로 또는 항생에 관련해서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로랑 항생에 대해서도 잠깐 저도 좀 들어봤는데 쭌멘토님께서는 지금 유로 같은 경우나 항생 같은 경우 어떻게 좀 보세요? 유로 같은 경우에는 화폐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화폐인 기축통화, 달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유럽에서 사용하는 화폐다 보니까 유럽 경제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네. 그래서 두 가지를 보자면 이게 지금 달러 인덱스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2023년 7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네. 여기서 이제 유로와 비교해 보면 정확히 반대로 그러네. 달러가 상승할 땐 유로가 정확히 반대로 하락하는 모습. 뒷부분도 똑같은데 이제 뒷부분까지 보여드리기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아무튼 간에 이렇게 디커플링이네요. 그쵸, 완전한 디커플링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그래서 달러가 상승하는 이유, 당연히 금리가 오르니까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유로가 한번 강세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양적 완화를 통해서 달러를 계속해서 찍어낼 때 그때는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계속 찍어내니까. 네, 그 상반되게 유로는 조금 올랐던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다시 금리를 올리고 긴축을 시작하니까 달러가 강세가 돼버리고 유로가 그만큼 또 가치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엔화랑 파운드도 잠깐 볼 수 있나요? 아, 네. 그러니까 달러 빼고 다 떨어지고 다 그쵸, 올랐잖아요. 달러가 강해지면 네. 통화라는 거는 달러 네. 대비 가격이기 때문에 네.
이제 엔화에 와, 엔화는 뭐 7월부터 더 내려가. 원래 내려가는 더 내려갔네. 달러가 오르면 다른 통화는 대비적으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기준이 기축 통화인 달러이기 네. 때문에. 엔화는 20에서 뚫기 전까지 하면 안 되겠다. 매수는. 매수는 지금 보시면 안 되죠. 반사색선. 골로 갑니다. 네. 그럼 파운드는 좀 어때요? 네, 파운드 한번 보겠습니다. 네. 파운드도 파운드 역시 뭐 7월부터. 비슷하네요. 달러만 올라가고 유로, 엔화, 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같이 좀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네요. 이제 거기서 이제 세부적인 네. 차이점은 엔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경제가 활성화되느냐 좀 비활성화되느냐 뭐 유로 같은 경우는 유럽 경제가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달러가 강하면 다른 통화들은 좀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럽 경제는 전반적으로 계속 몇 년째 안 좋은데 일본 경제 같은 경우에는 엔저 정책을 계속 펼치다 보니까 계속 빼버린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네, 처음에 사람들이 엔저를 막 욕을 했단 말이에요. 뭐 일본 좀 미쳤나 뭐 이렇게 엔 막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나라 국민들도 일본 여행 많이 가잖아요. 일본이 지금 보면은 그 수출 업체들은 좋아요. 그런데 이제 수입 업체들은 좀 전반적으로 안 좋지. 왜냐면 뭐 엔화 대비 달러는 너무 높으니까 수입하는 입장에서 안 좋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버렸냐면 무역 수지에 있어서는 흑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내수가 더 돌아가니까 오히려 일본 기업들 전반적으로는 괜찮고 일본 국민도 뭐 나쁘지 않지 않나 뭐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외국인들도 많이 놀러 오고 하니까 뭐 외화벌이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엔저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뭐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고, 일부러 쟤들은 뭐 달러 때문에 엔화도 지금 떨어지는 경향도 있긴 한데 그런 정책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유로로 넘어가자면 네. 유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의 강세로 또 약해진 것도 있고 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네, 네. 것처럼 유럽 경제가 전반적으로 지금 좋지가 않은 게 네. 코로나 이후로 경제가 세계적으로 블럭화가 되다 보니까 예전에 글로벌로 무역을 하던 때보다 경제가 많이 축소된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거기 플러스해서 유럽의 또 지정학적인 문제, 러시아랑 붙어 있고 미국과 친해져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중국이랑 교역을 잘 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게 독일입니다. 네. 독일이 원래는 유럽을 이끌어가는 맹주처럼 강한 경제력을 네, 가지고 네. 있었는데 중국이랑 의존도가 되게 높았어요. 그리고 러시아에게서 자원을 싸게 수입해서 물건을 잘 만들고 하는 그런 경제를 돌리고 있었는데 러시아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또 중국과의 관계가 단절되다 보니까 네. 지금은 유럽 내에서 혼자서 경제 역성장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은 상태라서 맞아. 최근에 또 독일 하면 자동차잖아. 또 맞습니다. 자동차 산업인데 독일의 그 자동차 공장들이 중국에 많이 있었잖아요. 중국에 공장을 설립을 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 조건이 그거였어. 노하우 알려달라 해서 그 조건을 갔어. 그래도 매출이 나오니까 어차피. 했는데 너무 이게 노하우를 알려줘 버려가지고 이제 보면은 중국 전기차 시장이라든지 중국 자동차 시장 자체가 기술력이 너무 좋아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불과 한 5년 10년 전만 하더라도 아예 중국산 안 사야지 했는데 내가 최근에 이제 상해라든지 베이징 가보면 중국 가면 중국 차가 거의 대부분이고 특히 전기차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독일 차들이 되게 매출도 많이 급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독일 이제 자동차 산업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뭔가 혁신하고 싶은데 프랑스는 노동법이 너무 세고 막 또 발전이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이제 복지국가라고는 하는데 사실 그 복지국가 하다가 이제 정부에 돈이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들 뭐 대충 살지 뭐 부자 될 생각이 없어. 왜 지금도 만족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유럽 자체가 사람들의 의지라든지 이런 게 좀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줄어든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국가 발전에 좀 영향을 또 많이 끼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유럽에 있는 명품 브랜드나 뭐 와인 농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중국 기업에서 사간다든지 아니 미국 기업에서 사간다든지 이런 게 좀 많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의 전통적인 산업에서는 강세를 띠고 있지만 혁신이 별로 없다는 거.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 위주로도 아직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네네. 유럽이 좀 큰일 났어, 지금 내가 봤을 때. 이제 왜냐면 와인 농장도, 와인 생산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와인을 그냥 밭에다 뿌려버린다더라고. 그냥 와인을 그냥 없애버려. 왜냐면 너무 공급이 있다 보니까 이 가치가 떨어진다 해서 일부러 그 프랑스 정부에서 그냥 없애버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우리나라에 좀 갖다 주지, 그냥. 우리가 줄세가 세가지고. 예, 와인, 우리 먹을 때 비싼데 공급이 그래 많다 하니까 좀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이제 좀 멘토님, 저 홍콩 항생도 궁금한데 요즘에 좀 흐름이랑 뭐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 건지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또 홍콩을 아침에 제가 또 방송을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네. 항생은 홍콩에 있는 50개의 기업을 묶어놓은 나스닥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우리가 아는 샤오미라든지 뭐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 같은 기업들도 다 포함이 돼 있고요. 네.
홍콩을 요즘에 매매하다 보면 느끼는 점은 정말 예전에 비해서 움직임이 많이 적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상승도 있지만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지금 보시면 이 항생 일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전에 중국 경제가 활발할 때는 굉장히 항생도 활발하고 상승세도 많이 띄었었는데 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코로나 터지면서 중국의 정책이 제로 코로나였잖아요. 그러면서 공장도 잘 못 돌리고 수출도 감소하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타격을 많이 입어서 지금은 잘 회복을 못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동성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주봉으로 지금 보시면 제가 밑에 거래량을 일단 표시해 놨거든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별로 안 줄었는데 하고 보실 수 있겠지만 한번 끄어보면 절반 정도가 예전에 비해서 절반 정도가 줄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네. 유동성이 그러니까 예전에 내 기억 엄청 활발했는데 요즘에 네. 좀 느려진 감이 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항생이. 항생이 예전에는 진짜 날아다녔거든요. 네. 근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많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이렇게 줄죠? 아무래도 딴 데로 갔나?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가 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고 또 홍콩의 경우에 자국 세력보다 외국 세력이 되게 많이 개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세력들이 많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현재는 좀 많이 축소됐다고 네. 보고요. 그게 또 시진핑의 연임과에도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 정책 자체가 기업 친화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알리바바도 때리고 뭐 다 때리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투자를 하기 좀 꺼려하는 그런 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시면 900T를 한번 볼게요. 횡보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 이날은 하루 종일 여 안에서 놀았고요. 네. 그러다가 야간 되면 나스닥 따라서 좀 오르다가 또 오늘도 이 안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날은 하락은 하긴 하지만 굉장히 저조하게 하락하죠. 그러다가 야간 되면 또 크게 하락하고 이게 야간에는 나스닥 따라서 좀 움직이지만 주간장에는 자기들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최근에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해결되려면 아무래도 중국이 좀 더 개방적인 정책을 취하거나 좀 더 친기업적인 정책을 취해서 경제를 활성화하면 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항생을 우리가 매매를 할 때 데이 트레이딩을 위주로 하는데 짧게 수익이 보이는 대로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요즘에는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위닝 차트로도 충분히 진입가 목표가를 따로 두지 않기 때문에 파동이 뜨는 대로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닝 차트로 매매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지만 그래도 예전만큼 유동성이 다시 공급되면 훨씬 좋겠다라고 요즘 보이고 있습니다. 항생이 많이 죽었네. 그래도 네. 뭐 그렇게 뭐 느린 편은 아닌데 딴 거에 비하면. 그쵸. 그쵸. 그래도 예전에 이제 했던 분들이 요즘에 항생할 때는 그 느린 건 아닌데 그죠? 네. 물론 다른 기타 종목에 비해서는 훨씬 빠르지만 지수 선물이라고 하기에는 살짝 느려진 감이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 골든서퍼 그리고 저희 쭌멘토님 무왕무왕 매니저님 이렇게 세 명이서 이제 진행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최근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나스닥 오일 골드 흐름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 이제 흐름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는데 이번 영상을 통해서 좀 많이 풀리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법이라든지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세계적인 변수 이슈 그리고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다음번에도 여러분들께 유익한 시간 조금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골든서퍼 멘토 우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